프랑크의 시인은 내게 우정으로 대해 주었고 나도 그와 공부를 같이 하였다. 우리는 같이 루엘의 집에서 화학을 배우게 되었다. 그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 나는 생깡땡 여관을 나와 뒷뱅씨가 살고 있는 플라트리에르 거리로 빠지는 베르들의 거리의 저드봄의 숙소를 정했다. 나는 이곳에서 가벼운 감기를 덩하니 했기 때문에 그것이 폐렴이 되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나는 젊었을 때 그런 염증, 늑막염이나 특히 후두염 같은 것에 잘 걸렸다. 그런 병에 몹시 잘 걸리는 체질이라 일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죽음의 모습과 친해질 만큼 이 병은 나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했다. 회복기의 따분한 여가에 마음 약함과 내 처지를 돌아보며 소심과 게으름을 한탄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속에는 타오르는 정열의 불길이 있는데도 언제나 무일푼이 되기 직전에야 정신의 무위에 막연하게 고민했다. 병에 걸리기 전날 밤 제목은 잊었으나 그때 상연되고 있던 르와에어의 어떤 오페라를 보러 갔다. 남의 재능을 과대평가하며 자신의 그것을 가짱게 보는 나지만 그래도 그 음악은 박력과 정열이 없고 창의가 없다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다. 가끔 혼자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이것보다는 내가 더 잘 만들 것 같다. 그러나 오페라의 작곡은 생각만 해도 겁이 났고 또 그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획이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도 들어왔으므로 금방 용기가 꺾였고 그런 용기를 냈던 대담성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 위에 내게 가사를 써주고 게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편곡까지 해줄 수고를 아끼지 않을 사람을 어디서 찾아낸단 말인가. 그러한 작곡과 오페라에 대한 생각이 병을 앓는 동안에 되살아났다. 열에 시달리면서 나는 독창부도 이중창부도 합창부까지도 작곡해 갔다. 나는 확실히 대가들이 그 연주를 듣는다면 틀림없이 놀라리라 생각되는 즉흥곡 2-3개를 만들었다. 아, 만일 누군가가 열병 걸린 사람의 환상을 적을 수가 있다면 그의 헛소리에서 때로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것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한 작곡과 오페라에 관한 정열이 점점 가라앉기는 했으나 회복 기간 중에도 여전히 마음에선 떠나지 않았다. 너무 그것만을 생각한 나머지 애당초 강한 의지도 없이 그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볼 생각으로 가사도 작곡도 모두 나 혼자서 만든 한 개의 오페라를 만들어 볼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분명히 최초의 습작은 아니었다. 샹베리에서 이미 이피스와 아나크사레토라는 제목의 오페라 비극을 만들었으나 현명하게도 나는 이것을 불 속에 던지고 말았다. 리옹에서 또 하나 신세계의 발견이란 것을 만들었다. 이것도 보르도시 마블리 신부, 트리플레 신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읽어준 다음 똑같은 처분을 하고 말았다. 하기야 그것에는 서곡과 제1막의 작곡이 되어 있었고 다비드는 그 곡을 보고 부어논치의 작품과 맞먹을 만한 데가 있다고 말해주기도 했지만 이번은 작품에 착수하기 앞서 계획을 짤 시간을 가졌다. 서사적인 발레의 형식인데 3개의 다른 주제를 따로따로 3막으로 꾸며 한 막마다 음악의 성질을 바꿨다.
그리고 각 주제로서 한 시인의 연애를 택하기로 하고 그 오페라의 제목을 사랑의 시신들이라고 붙였다. 제1막은 강렬한 음악의 형식으로 타소가 나온다. 제2막은 조용한 음악 형식으로 오비드가 나온다. 그리고 제3막은 아나크레응이라는 제목으로 디슈랑보스의 명랑한 분위기를 풍기게 했다. 우선 제1막부터 시험했다. 시작하자 골몰해지고 열성이 생겨 작곡의 감흥에서 오는 유쾌함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어느 날 저녁 오페라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생각이 가슴 벅차게 끌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으므로 돈을 호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다. 급히 돌아와 방에 들어박혔다. 광선이 못 들어오게 커튼을 전부 둘러친 다음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거기서 시적, 음악적 충동에 몸을 내맡기면서 그 착수한 막중의 가장 뛰어난 부분을 8시간 만에 완성시켰다. 페라르 공주에 대한 나의 사랑, 이 경우에 내가 타소였으므로 그녀의 부정한 오빠에 대한 나의 고귀한 자랑스러운 감정은 내가 실제로 공주 자신의 팔에 안겨 느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보다도 100배나 더 유쾌한 하룻밤을 내게 준 것이었다. 날이 새자 머릿속에는 어젯밤 구상했던 것 중 겨우 약간의 것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얼마 안 되는 부분은 피로와 잠으로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도 여전히 그 간직하고 있는 여운에 의해 곡의 힘참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에 정신이 팔려버려 이 일을 추진시키지 못했다. 뒷뱅 집안과 친하게 지내는 동안에도 부장발 부인과 브로위 부인을 가끔 만나러 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 때마침 근위대의 몽떼기 백작님이 베네치아 대사로 임명되었다. 백작이 자주 접촉해온 바르자크가 손을 써서 대사가 된 것이다. 백작의 형인 몽떼기 기사는 황태자 전하의 교육을 맡고 있는 귀족으로 여의 두 기부인과도 또 내가 가끔 방문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알라리 신부와도 아는 사이였다. 브로위 부인은 대사가 비서를 한 사람 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나를 추천했다. 우리들은 의논을 시작했다. 나는 봉급으로 50루이를 요구했는데 격식을 차려야만 되는 지위로서는 그것으로도 퍽 적은 편이었다. 그쪽에서는 40루이밖에 못 내겠으며 여비도 자비로 하라고 했다. 이런 제의는 우스웠다. 서로 타합이 잘 안 되었다. 프랑크에유 씨가 나를 붙들어 두려고 애를 써서 결국 나는 주저앉고 몽떼기 씨는 외무성에서 배당해 준 플로라라는 딴 비서를 데리고 떠났다. 베네치아에 도착하자 금방 두 사람은 싸움을 했다. 폴로는 난데없는 미친 증세를 일으킨 듯 백작을 그대로 두고 떠나버렸다. 몽떼기 씨에게는 비서 밑에 서기 노릇을 하는 비니스라는 젊은 재속 신부만 있었는데 그는 후임이 될 사람은 못 되었으므로 다시 내게로 부탁이 왔다. 대사의 형되는 기사는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 비서의 지위에는 여러 가지 특권이 부수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교묘히 다루어 끝내는 내가 처음 말한 봉급 50루이로 승낙을 하게 만들었다. 나는 20루이를 여비로 타가지고 떠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